자, 인문예술 13강입니다. 유럽의 그 대서양 진출과 그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시면, 자, 15세기부터 시작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전 세계는 하나의 응집성 있는 세계로 통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이제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세계로 이제 통합되는, 서로가 이제 세계가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 그것들이 결국 이제 별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통합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반드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따르게 되는데요. 자, 유럽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자, 거기에 대한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와 제국주의 지배가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질서가 이때 태동을 하게 되고, 자, 또 제국주의.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작용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 신항로 개척에서 유럽의 해양 세력은 세계 각지의 문명권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긴밀하게 연결하는 응집성을 갖췄는데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각 문명의 물질적, 정신적 성취물들이 활기차게 충돌하면서 서로 교류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 문명은 각각 어떤 독립적인 어떤 다른 것 달리 지금 성장을 했을 텐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같이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충돌은 당연히 일어나겠고요. 자, 이것이 어떤 새로운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네요. 자, 파괴와 그다음에 갱신이라 새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융합이 반복되는 가운데 근대 세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유럽의 대서양 진출이 있었습니다. 자, 이 파란색의 유럽의 대서양 진출이 결국은 자, 세계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어떤 근대 세계를 지금 이끌어주는 형성하게 되는 그 매개체가 됐던 얘기네요. 유럽의 신항로 개척 이전까지 가장 영향력이 컸던 해양 권역은 그 지역은 인도양과 지중해였다. 그런데 오랫동안 인도와 아랍, 그다음에 동아시아 등 주요 해양 세력들이 무대는 바로 인도양이었고요. 자, 여기서 문화, 종교, 언어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정하며 교역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또한 유럽 내부로 보면 고대 로마 시대 이래로 교역의 중심인 바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바로 지중해 권역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양과 그다음에 지중해. 자, 여기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교역이 지금 중심이 됐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15세기 이후에 해양 권역의 중심이 대서양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 나라에 뭐가 있어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 대서양 권역의 국가들은 대서양을 기점으로 해서 인도양과 지중해, 태평양 등으로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대서양 중심의 세계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한쪽에 있었던 나라들이 자,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자기 영토를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바닷길을 열었다 이런 얘기야. 자, 지구의 바다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생각해 보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여러 문명은 자, 끊기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각각의 문명은 다른 해양 권역으로 진출하지 않고 일정한 한계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국과 이슬람인 경우인데요. 충분히 원양 항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자, 이 원양 항해가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큰 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침반. 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야. 어느 정도 이제 지도 제작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이때 명나라 시대의 그 정화의 그 원정과 같이 원양 항해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지만, 자, 정화는 결국 7차례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금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중에 아프리카 이 지역까지 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렇지만 이를 체계화하여 지속하려는 시도는 없었어요. 자, 왜? 15세기 이전의 항해는 가능한 육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자, 대부분의 문명은 먼 바다로 나가는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문명 간의 해양 경계는 대륙의 경계만큼이나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 어떻게? 자기가 지금 자기 나라가 세계 중심지였고요. 어느 정도 지금 육지, 그 안에서 어떤 그 남경이라는 곳에 이제 북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기도 하는데, 결국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육지를 떠나서 새로운 어떤 바다를 개척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나름대로의 항해술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그 가까운 바다 근처, 자, 이것을 거기 안에서만 머물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유럽은 바다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는 유럽의 항해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은 아니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 대규모의 어떤 선박을 제작할 수가 있었어요. 한 3,000톤급 이 정도 했다면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콜럼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했던 것은 80톤급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아메리카를 집봤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유럽에 비해서 오히려 이 중국이나 이런 권역이 더 훨씬 더 이런 항해 기술이나 아니면 그 배를 만드는 기술 이게 더 뛰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브로델은 유럽이 대서양이라는 새로운 해양 권역의 모험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그렇게 해야만 하는 바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왔다는 얘기네요. 중국 같은 문명은 자기 세력 내에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해외 진출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도시들은 상인 계층이 성장하면서 시장이 확대되어야만 했어요. 자,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팔 수 있는 곳이 없다. 자, 결국 이것이 소비가 되려면 더 넓은 시장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더 넓은 세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거고요. 자, 유라시아 대륙에 바로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의 서쪽에 갇혀있던 유럽은 지리적인 위치를 극복을 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바로 해양으로의 진출이 바로 필요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를 하고 거기에 또 신흥 상인 계층들이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만남은 어떤 속성을 띠냐? 네, 여기서 이 파괴적인 속성을 띠고 자, 이것이 여기에서 아랫부분 자,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가공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겠죠. 자, 왜 지금 여기서 이쪽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지금 진출을 할 때쯤 되면 자, 어떤 대포나 이런 화약 같은 경우들 자, 이런 어떤 무기 체계가 어느 정도 다른 원주민들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금 발달이 되다 보니까 자, 그것에 의해서 어떤 파괴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 다른 문명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 유럽인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 바로 다른 인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 대서양에 접한 대륙들은 소위 유럽식의 혁신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고, 자, 새로운 어떤 강력한 문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나 이쪽들은 결국 새로운 그 강력한 어떤 문명에 의해서 그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이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점차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계를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해양 권역의 중심 이동에 따른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을 유럽이 주도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를 유럽의 세력 확장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네요. 항해술의 발달이 이후의 모든 발전을 가져왔다는 식의 이런 기술 결정론이나 또는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유럽 중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편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한편 어떤 서양 중심의 어떤 판단 이것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보다는 지구의 모든 문명이 바다를 통해 만나게 되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또 이해와 교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는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본다는 거. 자, 메이닝은 유럽의 대서양 진출에 대해 단순히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해안으로 이주한 것보다는 훨씬 더 광대한 상호작용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대서양 진출을 유럽의 신세계 발견으로 보기보다는 기존의 세계 질서를 변형시키고 또 나뉘어 있던 세계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때야. 네.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전파가 되면서 새로운 문명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통합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 문명권 간이 바로 거친 만남. 앞에 부분에다가 지금 거친이라는 단어를 붙여놨네요. 자,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대서양 진출의 첫 모습은 분명히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위계적인 질서. 자, 어떤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위계적 질서가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 어떤 강한 나라가 결국 약한 나라에게 어느 정도 어떤 계층적으로 지금 위쪽에 있는 위치적으로 지금 위로 지금 찾아온 그런 어떤 질서가 유지가 됐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지만 그런 어두운 모습 속에는 또 각 문명 상호 간의 어떤 영향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긴 있었지만 그것과 그 반대급부적으로 문명 상호 간의 영향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15세기 이전에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 등은 서로 소통이 없는 별개의 세계로 존재했을 거야. 자,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 내륙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었으며 아시아 또한 실제적인 정보보다는 막연한 환상과 유언비어로 채색된 곳이었을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가보지 않았고 가끔가다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표류하면서 우연찮게 그곳에 들리게 되고 이제 그곳에 있는 어떤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문명 간의 어떤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환상 내지는 유언비어로 비춰질 수도 있었겠네요. 게다가 아메리카 대륙은 그 존재조차도 인식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살아가던 각 대륙이 바다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은 세계사의 흐름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파괴적 폭력과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질서의 창조라는 긍정적인 면도 서로 양립하는 바로 상호 모순되는 현상이 동반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